안녕하십니까. 요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실 줄 몰랐고요.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견인한 혁신성장 정책 전망입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사실 몇 가지 경제산업 정책의 키워드를 이렇게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일자리하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정책 이슈였었습니다.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거나 희미해지거나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혁신성장만은 여전히 완전한 진행형이다. 그리고 사실 정부 차원을 넘어서서 다음 정부가 오더라도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또는 혁신만이 성장의 엔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혁신 성장을 디파인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가장 효과적으로 안정 착근시킬 것이냐라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논의가 남게 되는데요.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1차, 2차, 그다음 3차 산업별로 도대체 어떤 걸 우리가 혁신 성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변화가 있는 중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이 1차 산업에 대한 그래프고 이쪽이 2차 산업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여기가 이제 가치사슬입니다. 가치사슬이 이렇게 흐른다고 보고요. 농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1차 산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투입을 해서 종자나 농약 이런 거 투입을 해서 재배 생산을 하고 그리고 판매하고 소비하는 이제 이 흐름이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요 거꾸로 돌아가 있는 스마일 커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 스마일 커브인데요. 이게 산업화 시대의 부가가치 곡선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부가가치 곡선이라는 것은 재배하고 생산하는 쪽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나 판매하는 과정의 부가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근데 이 역스마일 커브를 거꾸로 돌린, 그러니까 플립시킨 게 지식경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이나 자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요인적인 것으로 이걸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직접적인 재배 생산보다는 앞에서의 종자, 그다음에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됐고, 또 같은 농산물이라도 어떻게 파느냐, 어떤 경로로 유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확 바뀌는, 이게 돌린 게 이제 지식경제 산업인데요. 지식경제인데 혁신경제나 혁신성장에서 가면 이 부가가치 곡선이 크게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요 앞뒤에서의 많은 혁신의 아이템들이 생겨나고, 또 그쪽에서 부가가치와 그다음에 이쪽에서 낮은 곳의 부가가치와 높은 곳의 부가가치의 차이가 커진다라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인데, 제조업에서도 역시 유사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이전 제조업,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을 보면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큰 부가가치가 약속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누를 만들든지 고무를 만들든지 자동차 같이 복잡한 상품을 만들면 큰 부가가치가 약속이 돼 있었고, 이 앞뒤에서는 부가가치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식경제 시대가 되면서 이게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플립이 되고요. 결국은 R&D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신기술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사람의 기호와 관련된 마케팅, 판매, 서비스 이쪽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이제 돌아가 버린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이 부가가치 곡선이 떠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 곡선에 약간의 이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던 경쟁 법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쟁 법칙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갖고 있던 경쟁 법칙이라는 것은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그리고 많은 영업장과 전시장의 판매 경로를 갖고 있으면, 즉 물리적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경쟁의 원천이었는데, 테슬라 같은 방식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다 비용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부가가치를 다 높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스페이스X가 만드는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이 미국의 나사가 만들던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더 좋은 성능의 로켓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경쟁 법칙을 완전히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혁신 성장이 지향점이다 그러면 이 정도의 경쟁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되는 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1차, 2차, 3차뿐만이 아니라 1차, 2차뿐만 아니라 3차 산업의 대표적인 유통물류 산업이라든지 스포츠 산업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충분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중이 무역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플랫폼 경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그대로 대칭되게 중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인데요. 이 네 개의 디지털 전환 또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기업들은 출발이나 발전 궤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탑2 이제 플랫폼들이 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로 시작한 아마존, 알리바바, 그다음에 제조업으로 시작한 애플, 화웨이, 그리고 SNS로 시작한 페이스북, 텐센트, 검색으로 시작한 구글, 바이두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플랫폼을 토대로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앞자들을 따서 가파와 베스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우리 이제 항상 이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쪽의 움직임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대칭되고 있어서 플랫폼 경쟁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스포츠 산업도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AP라는 독일의 회사가 있는데 SAP가 만든 스포츠 솔루션이 스포츠원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선수들의 훈련 영상, 그다음에 개인의 그 생체 정보들을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경기력을 위한 어시스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독일 대표팀의 축구 경기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것도 이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 빅데이터라는 것이 기존 데이터가 많아져서 빅해지는 게 빅데이터가 아니고 사실은 기존에는 데이터로 처리하지 못했던 비정형 데이터, 영상 자료, 영상 데이터든지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데이터로 처리하는 게 빅데이터인 거죠. 사실 이렇게 빅데이터를 쓰다 보면 전혀 데이터가 개입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완전히 개입을 되면서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혁신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혁신 성장이라고 했을 때 경쟁 법칙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성장으로 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거냐? 라는 건데요. 일단 먼저 이제 저희 스테이프에서 그 올해 이제 주안적으로 추구, 올해부터 주안적으로 이제 진행해 보고자 하는 뭐 이런 컨셉들이기도 한데 첫째는 미래에 관련된 비저닝입니다. 이때 미래에 관련된 비저닝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많이 해서 미래라는 것을 고정돼 있다고 봤어요. 그런 미래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응을 해보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미래가 결국 크게 고정돼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전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올을 때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적응이 아니라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래와 관련된 가장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이 저출산 고령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적정 출산을 하든지 아니면 그 수명 연장 기술 등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접근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출산 장려나 그다음에 수명 연장, 그다음 이민 등 인구를 늘리는 것 말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노동력과 연관이 돼 있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노동력 측면에서 로봇이나 그다음 키오스크 같은 이런 기술이 사람하고 협업을 통해서 노동력을 대보완 대체하고 그리고 그를 토대해서 더더운 삶의 질을 원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해서 국민 수요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를 있는 그대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 수요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다시 잡아보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전 설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과학기술 혁신이나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좋은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팔아서 그리고 잘 살자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바가 국민 개개인 또는 그룹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견도 많고 그다음 접근법도 달라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대응선, 그다음에 그 적정선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이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OECD 등이 국민 참여형 또는 뭐 수요자 참여형이라는 키워드로서 하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이전하고는 과학기술이나 혁신 정책이 많이 달라지는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이 좋은 것, 사람이 좋은 것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저닝은 결국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그 기준을 갖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 생각을 정확히 포착하자. 국민의 생각을 정확히 포착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준비를 할 것인지, 어느 선까지 자원을 투입하고 그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착을 잘하고, 그리고 지금의 과학기술 문제라는 것은 기술 혁신만으로 풀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회 혁신이나 제도 혁신, 그다음에 인식 전환까지도 포함된 이런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 중심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결국은 기술 만능주의나 기술 환원주의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성장을 포함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태피가 2020년에 주안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사회 예측을 잘할 수 있는 플랫폼에 조금 더 힘을 써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트렌드, 아까 제가 저출산 고령화 예를 드렸는데 트렌드별로 어떤 비전, 그러니까 어떤 그 국민 수요나 비전을 설정할 것이냐, 어떤 대응선을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따져보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래전망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들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그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수요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의 정책 주안점을 좀 옮겨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학자들이 만든 그 플라팅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뭐냐면 이 국가들이 쭉 있는데, 국가들 이 디지털 진화 지수라는 그 지수라는 표인데요. Y축이 디지털 기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가 디지털 기술력이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이제 이런 거고, 요 X축은 이 디지털 기술 수준을 가지고 미래에 잘 쓰고 있다, 부족하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일단 지금 디지털 기술 수준도 높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잘 사용되고 있다, 미래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 수준은 높으나 미래를 위해서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정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숙제는 요거를 여기로 옮겨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여기를 여기로 옮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그 스태피가 올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층별로 좀 나누어 보면, 그 창업하는 기업들 또는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플랫폼 역량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즉 데이터라든지 소프트웨어 기반의 여러 가지 분야별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그걸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의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지털화, 스마트화하는 쪽에 정책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힘을 쏟아야겠다라는 거고,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한계 기업이나 좀비 기업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전환하는데 어떻게 국가 정책하고 연결할 것이냐 이런 거고, 또 인프라 관련해서는 활발한 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연구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기업과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과학기술 정책과 혁신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산업의 경쟁 법칙이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전과 후의 경쟁 법칙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경쟁력의 요소도 다르고, 그리고 경쟁 법칙이 다른데, 이 시대에는 경쟁 법칙에 조금 늦게 적응하더라도, 또는 경쟁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간격이 크게 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바뀌는 경쟁 법칙 체제에서는 적응을 하고 선도를 하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갭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갭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고, 이때 요구하는 혁신 시스템하고 이때 요구하는 혁신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지고 있는 혁신 시스템이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혁신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혁신 시스템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라는 위기의식도 같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때는 무슨 기술 중심의 그 혁신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기술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사회랑 국민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교감하고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일단 조금 축약해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고 우선적으로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관찰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이면 경쟁 법칙 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충돌을 불가피하게 수반하게 됩니다. 기득권 충돌이라든지 또는 이에 대한 이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것이 있는데 결국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규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 법칙이 전환된다는 것은 이전하고 전혀 다른 그 경쟁 룰이 세팅이 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크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타다 시스템이라든지 우버라든지 뭐 여러 이제 신기술을 통한 그 산업 경제 툴들이 들어올 때 우리 사회의 수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또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쟁 법칙을 전환한다는 것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넘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기득권이 충돌하면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특히 이제 뭐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는 사회가 먼저 보상을 하고 그 더 많은 썸을 기대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법제도 같은 경우도 신기술이 기존 법제도에 부딪혀서 실험되거나 정착되는 것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과학기술계에서 많이 그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관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그 정책 연구 어젠다로 다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실패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패하고 제도전에 너무나 취약한 우리나라의 혁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실패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사회가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고 또 제도전을 장려할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올해부터 정책 연구의 주안점으로 삼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망 겸 또는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얹어 주시고 해서 그 스태피가 지속적으로 선도적 어젠다를 이끌어 나가고 또 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